나름대로는 M&A나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제 밸류에이션, 뭐 실사 이런 쪽에는 나름대로 경험을 많이 가져. 구조조정 쪽에서 아마 이렇게 이런 딜이 많이 나올 거다. 이번부터, 올해부터. 왜냐면 지금이 제일 비싸게 팔 수 있는 시기고, 그런 회사들이 이제 1세대, 2세대 이제 지나고 이제 자녀들한테 물려줄 시기예요, 지금. 네, 이대훈 회계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회계사님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뭐 저는 16년차 회계사고요. 뭐 3일 회계법인에 입사해서 한 11년 정도 딜팀, 주로 M&A나 뭐 투자 유치나 기타 뭐 실사 이런 위주로 좀 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2017년 12월에 이제 법인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게 이제 선일 회계법인이라고 해서 네. 옛날 3일 회계법인 출신들이 다 모여서 이제 하나 법인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법인으로 지금 한 5년 됐습니다. 5년 됐고, 그럼 딜 부분에서는 뭐 빅4 회계법인 다음이 저희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저희는 회생 M&A 쪽으로 좀 강점이 좀 크고요. 그럼 뭐 일반 프라이빗들도 하긴 하는데, 뭐 그런 쪽으로는 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뭐 부산지방법원, 그리고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쪽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예전에 회생 쪽, 조사위원 쪽 이런 쪽으로 저희가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서울보다는 부산 이쪽이 그런 회생 쪽 그 업무량이 훨씬 많았고 저희가 조금 약간 주도한 측면이 있어서 뭐 그런 부분은 제가 좀 자신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나쁜 회사들 위주로 좀 많이 봤고 회생 쪽 하시면 확실히 좀 그런 걸 많이 보셨겠어요? 네, 대부분 이제 그런 회사들 많이 보다 보니까 주로 이제 저희가 만나면 주로 대표님이나 뭐 이제 어려움에 처하신 회장님이나 이렇게 같이 이제 인터뷰하는 기회도 많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의 성향을 제가 많이 알고 그리고 이제 이런 회사들이 어쩌다가 이 지경에 왔구나는 저희가 히스토리를 다 아는 거고 이제 그런 회사들이 굳이 이제 뭐 비상장 회사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코스닥 상장 회사가 많거든요. 많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주목한 거는 이런 코스닥 상장 회사 중에 코스피는 제가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 회사는 이미 검증된 거라 보면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코스닥 상장 회사 중에는 약간 좀 그런 류의 회사들이 좀 많아서 미리 이제 저희가 그 부분, 일부분만 캐치만 해가면 특히 이번 이제 3, 4분기, 4, 4분기 쪽 지나면 이제 상패 시즌이 그렇죠. 오는데 맞아요. 네. 그때 좀 많은 도움을 이제 얻으실지 않을까.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번 제가 책도 썼고 여기도 나오게 됩니다. 네. 그 아무래도 이제 오랫동안 M&A 딜 쪽, 그쪽에서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회생 쪽에 일을 하시다 보니까, 정말 투자해야 되는, 내지는 뭐 섹터라든지 기업들, 아니면 투자하면 안 되는 기업들, 그런 각각의 분야에서 정말 좀 전문적으로 많이 좀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회계사님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에서 보니까 오랫전에 주식 투자를 하다가 연봉만큼 손실을 보셨다고 좀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아픈 기억인데 일단 그게 이제 제가 회계사 입사한 지 한 2년쯤 됐을 겁니다. 이제 막 수습 뗄 정도 됐을 때 나름대로 이제 근자감이라 해야 되나? 나도 이제 재무제표를 제대로 볼 수 있는 회계사다라는 이런 마인드가 있어서 그런가 약간 자만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선배 회계사가 조용히 저한테 찾아와서 좋은 회사가 있으니까 내 니한테 알려주니까 이 회사 한번 투자해봐라. 조금만 기다려보면 나중에 좀 수익이 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주식 투자를 조금 해봐야 나름대로 회사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또 깊어지고 공부도 많이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계좌도 트고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선배 회계사가 그렇게 이제 추천해 주시니까 어련히 이제 선배 회계사는 잘 보셨겠지. 뭐 그런 이제 추정을 한 거죠. 추정을 해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돈을 넣은 거고. 그래서 이제 저도 나름대로 사업 보고서도 보고 재무제표도 봤는데 막 그닥 그렇게 이제 좋은 점만 봐지더라고요. 보니까 나쁜 점을 보기보다는 약간 좋은 점만 보고 이 회사가 이런 쪽으로 좀 나가면 좀 이익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쪽으로는 제가 봐서 유상증자에도 참여했습니다. 진짜 확신이 있으셨네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제가 뭐 뉴욕에 갈 일이 있어갖고 뉴욕에 갔었는데 그때 갑자기 무슨 이슈가 났는지 갑자기 한가를 맞더라고요.
아, 이게 뭔 일이지 하면서 가슴 졸이고 있었는데, 또, 이제, 손실을 입은 제 입장에서는 언젠가 모르겠지. 선배 회계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조금만 기다려봐라. 이게 뭐, 매집 세력들, 뭐, 어떻게 뭐, 떨어뜨리려는 뭐, 그런 작전이다. 안심을 해주셔서, 뭐, 그렇겠군이 했는데, 나중에 되니까 무상감사를 하더라고요. 딱 코스죠. 유상증자, 예. 무상금자하고. 그래, 무상감사를 한다고 이제 공시가 떠서, 그때, 이거는 안 되겠구나. 제가 이제 한번 그러니까 무상감자 이후에, 과연 상장회사 중에 몇 개나 살아남을까? 제가 한번 데이터를 한번 다 집계를 한번 해봤어요. 해보니까, 100개 중에 1개, 2개. 1%에서 2%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상폐했어요. 아, 진짜요?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그러니까 요행을 바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는 벌써 뭐 80% 손실이었는데.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손절했습니다. 손절하니까 그때 당시에 3,800만원? 제가 그때 용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그대로 날리고. 다행인 거는 그 회사가 한 얼마에 상폐됐어요. 상패 되기 전에 예, 빠져나오셨어요. 20%는 보존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제가 많이 느낀 게 이게 이제 재무제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걸 제가 조금이라도 신중하게 보고 조금이라도 관심을 좀 가졌다면 제가 이 3,800만 원이라는 이 돈을 날리지 않았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주식에 투자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 사업보고서하고 재무제표를 지금 제가 봤더라면 절대 바로 빠져나왔을 거거든요. 그때는 그럼 어느 정도로 보신 거예요? 그때도 약간 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좋아 보였다고 하셨잖아요. 그냥 요새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바이오 기업이든 초기에 이제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미래 장밋빛 전망으로 이렇게 주가가 유지되는 그런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뭐 재무 구조를 봤을 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한 1, 2년간 갈 수 있겠구나 생각했죠. 이 뭐 이렇게 현금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뭐 또 유상증자 성공하고 하면 한 1년은 버티겠거니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게 그때 당시에 또 재무제표도 그게 제대로 된 재무제표가 아니었고 이게 이제 현금 흐름표도 보고 손익계산서도 보고 재무상태표도 이게 종합적으로 봤더라면 이게 거짓말을 하는 걸 알았죠. 꼼꼼히 안 보셨고요. 예. 장밋빛 그 사업의 전망에 대해서만 이제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돈을 엄청난 돈을 투자했으니까 네. 좋은 건 맞죠. 나쁜 게 있더라 하더라도 좋은 것만 보고 그러면 조금만 있으면 뭐 좀 회복되겠거니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패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이후로 제가 계좌를 탁 완전 닫았고 네. 이후에 네. 그리고 그 HTS 그 뭐냐 그것도 안 봤습니다. 그게 안 보고 밀만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신기한 게 이게 초기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이게 봐지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이게 돈이 들어가면 안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업무에 지장을 너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큰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 그 뭐 한 달 벌이보다는 그 10%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크니까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이게 누적되다 보면 너무 내 소중한 시간을 허비한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계좌를 아예 닫고 내가 진짜 재무제표를 제대로 볼 수 있고 어느 정도 내가 자금에 있어서 안정을 가지고 휘청이지 않을 정도 됐을 때 투자를 하자. 뭐 그렇게 제가 일단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열심히 일을 해서 지금 나름대로는 M&A나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제 밸류에이션, 뭐 실사 이런 쪽에는 나름대로 경험을 많이 가지고 할 말도 많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책을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M&A 딜을 되게 오래 하셨다고 들었어요. 거의 한 16년 동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M&A가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뭔가 그쪽 산업이 뜨고 그쪽 산업에 돈이 몰린다 이제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최근에 그런 M&A 동향? 어떤 섹터나 좀 주요 주목할 만한 딜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몇 가지 분류를 해왔는데 뭐 최근에는 딜 자체가 뭐 다 아실 겁니다. 뭐 진부하게 뭐 메타버스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신기술 그런 쪽으로는 이게 밸류를 잘 쳐줘요. 네네. 이렇게 왜냐하면 제조업 섹터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지언정 이 뭐 PF라든지 기타 돈 쩐주들은 이 기업에 대한 가치를 저평가를 하고 돈을 안 주려고 해요. 전통산업 쪽에.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신사업 분야, 뭐 2차 전지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손실이 나고 이익이 좀 덜하다 하더라도 밸류를 많이 쳐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밸류를 잘 쳐주게 되면 여기에 섹터에 있는 M&A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왜냐하면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요게 이제 PF라든지 기타 전주들은
다 자금 조달이 쉬워요. 왜냐면 내가 2차 전지나 메타버스 쪽에 뭐 좀 잘 나가는 업체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 그렇게 하면 전주는 그래 해봐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자금 조달이 쉬워지니까 이 섹터에는 이제 뭐랄까 M&A가 이제 활발하게 일어났던 거죠. 그게 이제 최근까지 그 현황이었습니다. 네. 최근까지 현황이었고 왜냐면 자금이 많이 돌았기 때문에 자금이 많이 풀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자금을 쓰려고 어떻게든 하다 보니까 이게 PF나 이런 분들도 전주한테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여기에 투자를 할 거니까 승인해 주십시오. 이 설득을 해야 되니까 이런 메타버스나 기타 이런 신기술에 투자를 해야만이 쉽게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전통 제조업이 돈 잘 벌어요. 잘 버는데 제조업입니다. 라면 전주가 그런데 투자 뭐 하려고 하냐 라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런 힘들지. 그러니까 그쪽에는 M&A가 좀 줄어들었고 약간 이런 쪽에 좀 M&A가 많았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게 바뀐 거죠.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게 이제 네. 금리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엄청 올라갔죠. 예, 예전에는 1%, 2%, 뭐 1%도 안 됐어요. 이런 조달금리가 그렇게 쌌기 때문에 그 자금이 어디 갈 데가 없었습니다. 갈 데가 없었기 때문에 그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술주나 이런 쪽에 많이 자금이 몰렸던 거고 지금은 이제 이자율이 이제 높아지고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계 기업들이 하나씩 생길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네.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는 금리가 싸서 영업이익이 한 3%나 4% 벌어도 이자를 갚을 수 있었어요. 조금씩. 네. 왜냐면 자기가 번 돈으로 갚을 수 있는 이자율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기업들이 5% 벌어갖고 만약에 이자를 차입금이 작으면 상관없지만 차입금이 많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벌어서 이자 내고 없는 거예요. 이자 내고 없으면 투자는 어디서 할 거고 투자하려면 또 돈 빌려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기업들이 이제 시장에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 그룹사 쪽에서는 이런 사업부에 있는 이런 기업들은 하나도 매물을 던질 거고 그리고 뭐 기타 뭐 일반 제조업에 있으신 분들도 자기들도 지쳐서 이제 아마 떨어져 나갈 거고 이자 못 내서 힘든 사람들도 이제 M&A 시장에 나올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시장 매물이 점점 많아질 겁니다. 많아지고 이제 그렇게 나온 매물들은 싸요. 급하니까. 급하니까 싸니까 이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기타 이제 동종업계에 있는 다른 업체들이 매물이 나왔으니까 싸게 이걸 건져서 쉽게 시장을 지배력을 높이고 캐파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구조조정 쪽에서 아마 이런 딜이 많이 나올 거다. 이번부터, 올해부터. 올해부터 아마 그런 딜이 많이 나올 거고, 그리고 쌍용차 딜처럼 이제 회생 M&A 딜 같은 거, 그러니까 스토킹 홀스라고 해갖고 뭐 인수자 잡아서 뭐 이렇게 그 딜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딜을 위주로 아마 많이 나올 거예요. 많이 나와서 아마 그걸 가지고 시장이 재편되지 않을까. 이렇게 뭐 좀 잘 나가는 회사가 좀 못 나가는 회사를 하나씩 잡아먹거든요. 그게 이제 과점까지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제 지배력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딜이 아마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일단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또 보고 있는 거는 이제 골프장 딜. 네네. 지금 이제 골프장이 이제 수익이 상당히 좋습니다. 올해까지 아마 좋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약간 그 퍼블릭 쪽? 그쪽에서 네네네. 상당히 뭐 이익률이 높은 데는 막 40, 50% 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회원제는 재산세,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비용이 좀 많이 나가는 게 많아요. 그게 상당한 수준이거든요. 근데 퍼블릭은 말 그대로 대중에게 이제 골프 칠 기회를 주는 거니까 그런 게 다 없어요. 네. 없다 보니까 얘네들은 이제 선투자 해놓고 다 현금으로 벌어들이는 거죠. 예전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이익률이 어느 정도 고만고만 20% 전후로 했었는데 지금 뭐 풀부킹이니까 그런 게 이제 전혀 없고 또 퍼블릭이 좀 싸게 나가야 되는데 얘네들이 거의 회원제 수준으로 가격을 높여서 받다 보니까 지금은 이익률이 엄청 높아요. 높은데 이제 그게 이제 제 생각에는 해외 수요가 없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골프 인구도 많이 많아졌지만 이제 경쟁되는 이제 해외 쪽 이제 골프장이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반사하기가 어려운 건데 이제 그게 이제 지금까지는 좋았어요. 좋았는데 이제부터가 문제인 거죠. 이제 되면 이제 해외로 이제 골프 치러 나갈 거고 이제 골프 프로그램도 지금 막 이렇게 TV 보면 골프 프로그램 많지만 사람들 또 식상해지거든요. 조금 있으면. 그렇다 보면 골프 열기가 조금 식다 보면 아마 지금 올해 정도에 아마 골프장 매물이 많이 나올 겁니다. 왜냐면 지금이 제일 비싸게 팔 수 있는 시기고, 이제 이게
매수자 측에서는 그래도 골프장이 잘 되니까 자금을 끌어당길 수 있는 적절한 시기죠. 그래서 지금 그게 아마 M&A 시장에서 잘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조금 있다가는 이제 골프장이 잘 안 되는 골프장이 나올 거고. 약간 좀 끝물이다. 약간 지금 정점에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골프장은. 저는 올해까지 보거든요. 올해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만 조금 좋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제 저도 골프를 치지만 계속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문자나 이런 게 오는 거 보면 예전에는 좀 드물었는데 네. 지금은 조금 많이 오거든요. 물론 뭐 이제 또 비시즌이고 가을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추워지니까 그런 것도 좀 있겠지만 이제 앞으로 조금 있으면 내년 되면 이제 해외로 골프치러 많이 나갈 거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게 조금 덜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매물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상장사 중에서도 사실 그 골프 관련된 기업들이 몇 개 있긴 예, 하거든요. 예. 그 기업들도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겠네요. 사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골프존이라든지 기타 그 상장사 중에 뭐 몇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네, 몇 군데 골프장을 있어요. 여러 군데 네. 이제 들고 있는 데가 네. 있고 네. 전문적으로 골프장을 관리해서 키우는 데도 있어요.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골프장 중에 경영이 어려워지거나 안 그러면 잘 나가는데 조금 싸게 나오는 매물이 있으면 이제 코스닥 시장은 자금 조달이 가능하니까 그 자금 조달을 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차입을 땡겨서 하든지 그 회사 이제 골프장 여러 개 모으겠죠 이렇게.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이제 어차피 관리는 한 군데서 하면 되니 그 관리 비용을 작게 하면서 이런 그 캐파를 또 키울 수 있고 그리고 회원권 비슷하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수익 창출될 수 있는 여러 가지도 또 있기 때문에 아마 막 그런 기업이 아마 많이 생길 겁니다. 일본이 그렇게 많거든요. 일본이 그렇습니다. 일본이 하나의 회사가 여러 개의 골프장을 많이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골프존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이제 그 PF가 사실 네. 또 지분 투자를 해가지고 네. 예전에 이제 그 스토리 들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일본의 그 골프 네, 프랜차이즈 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성공한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한 2017년인가 2018년부터 맞습니다, 이제 그런 맞습니다. 일을 한 적이 있는데 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업황이라든지 M&A 딜 관점에서 이제 접목을 시켜 보면은 결과적으로 한 올해랑 내년 상반기 그 정도 이제 정점일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매물이 많이 나오니까 네. 사실상 좀 자금 조달력이 있고 좀 그런 대비를 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골프장을 잘 매입을 해서 나중에 좀 캐파를 키울 수 있는 좀 점유율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게 이제 일종의 규모의 경제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로 아마 고민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워낙에 골프장이 비싸다 보니까 엄청 비싸거든요. 예전에는 뭐 홀당 얼마 가격이 얼마 안 되는데 요새는 뭐 80억까지 합니다. 80억, 100억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너무 과다하다. 그리고 이제 골프장 자체가 이제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또. 맞아요. 그 조달금리. 예, 금리 영향을 많이 받다 레버리지로 보니까 땡겨서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어서 아마 뭐 그렇게 이제 좀 재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프장 말고는 저는 이제 부산에서 올라왔으니까 네네. 부산이나 이제 경남 이런 쪽은 이제 숨어 있는 알짜배기 회사들이 많아요. 예전에 저도 약간 좀 그쪽에 탐방을 가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예. 그 뭐 무슨 그 뭐 피팅 밸브라든지 약간 좀 그 조선과 관련된 기자재 쪽. 예, 네. 예. 그런 회사들이 이제 1세대, 2세대 이제 지나고 이제 자녀들한테 물려줄 시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그렇구나. 그런 회사들이 다행스럽게도 아들이나 뭐 자녀가 경영에 참여해서 이어받으면 좋은데 요새 젊은 사람들이 이제 제조업을 안 하려 하거든요. 그렇죠. 그 뭐 공장 가고 하면은 분위기가 완전 좀 다르긴 하거든요, 사실. 예, 네. 제조업을 안 할래요. 제가 회장님이나 이렇게 대표님들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분들 고민이 딱 그거예요. 우리 아들이는 유학 보내놨더만. 주로 그쪽에서 이제 네. 아들들이 이제 하고 싶어 하는 게 그냥 그거 해외에서 물건 떼와서 국내에서 이제 소싱해주는 뭐 그런 걸 원하는 것더라고요. 네. 그런 쪽을 많이 해요. 그리고 뭐 신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하고 좀 제조업만 빼고 다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오너들이 고민이 있으신 거죠. 이거 내가 이제 경영을 해봤자 한 5년에서 10년 사이밖에 안 되는데 아들은 저 안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노. 그래서 자금을 이제 미리 팔고 그 자금을 조금 이렇게 챙겨주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좀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알짜배기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가압성기권으로 아마 M&A 물건이 많이 나올 거예요. 최근에 저도 그 건으로 뭐 M&A들도 진행했었고 했지만 뭐 그런 회사들이 좀 나중에 이제 코스닥 상장사들이 지금 고민이 그렇지 않습니까? 수익성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고민이 있는 회사들은
뭐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니까 그 자금으로 자기 자금하고 섞어서 이런 알짜배기 기업을 하나씩 인수를 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살아남으면서 뭐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방 쪽은 그런 쪽으로 하면 M&A 건수가 많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쪽으로 아마 진행을 하려고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방이라고 하면 약간 좀 너무 브로드하잖아요.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뭐 조선 기자재라든지 네, 약간 네, 뭐 네. 플랜트 쪽 기자재 그런 쪽을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거 말고도 또 그런 지방 쪽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뭐 주요 섹터 이런 게 있을까요? 방산도 있을 거고. 아, 방산. 뭐 네. 그러니까 옛날에 일본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서 그걸 개발해서 만든 뭐 정밀 가공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냥 단순히 가공이 아니고 뭔가 기술력이 있는 거죠. 진입 장벽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그 뭐 단가도 엄청 세게 받고 그런 기업들이 없으면 이제 우리 그 뭐랄까 이제 뭐 방산에 들어가는 뭐 어떤 이런 제품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회사들을 조금 제가 볼 때는 자금력 있는 회사가 조금 키우면 엄청 클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기존에 오늘 전통적인 이제 그 경영하시는 분은 약간 좀 보수적인 측면이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약간 지금 돈을 잘 버는데 못하러 확대를 하려고 하냐 이런 마인드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회사를 인수받아서 자금력 투입해서 확장시킨다면 아마 좀 이익을 많이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쪽으로 조금 M&A가 조금 활성화되면 우리나라 측면에서도 아마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럼 뭐 종합형 기계라든지 네. 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뭐 플랜트 조선 기자재 네. 그런 쪽에서 약간 좀 M&A 딜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뭐 조선기자재 쪽은 뭐 아직은 조금 아직 계속 불황이니까 아직 불황이거든요. 시간은 이제 원자재가 너무 많이 올라서 또 불황이고. 약간 기지개 킬라 하니까 또 원자재가 때문에 힘들어서 좀 그렇고 하니까 그것도 조금 조선기자재 쪽은 좀 시간이 있으면 조금 뭐 그래 될 것 같고 나머지 일반 제조업이나 일반 전통 제조업인데 기술력이 있는 제조업 약간 그러니까 뭐 사출이라든지 무슨 조립 이런 거는 안 되고요. 그런 말고 이제 약간 일본 쪽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회사들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메리트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M&A 매물이 나오면 그런 물건을 조금 싸게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히 좀 뭐 상장 비상장을 떠나서 그런 쪽에 돈이 몰린다라고 한다면 네. 투자 기회가 당연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쪽 M&A 딜이 어디서 잘 발생하는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상업펀드도 사실 인수를 많이 한 것 같네요. 네, 말씀 맞습니다. 들어보니까. 상업펀드도 저도 연락도 많이 하고 일단 그런 분들이 원하는 게 이런 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서울 쪽도 딜이 많고 뭐 경기도 쪽에도 딜이 많지만 이쪽에는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왜냐면 다 아시잖아요. 네. 치열하고 서로 이제 딜을 따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거고.